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6월 15일이고요. 조금 더 빠르게 오늘은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제가 낮 활동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그 사회인 야구단 그 오디션도 참가하고 왔는데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몸 개그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몸 개그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야겠네요. 어쨌든 어제 한국 시장은 큰 움직임 없이 이제 종목만 순환된 순환매 장세였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무리가 되었고 한국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연준의 점도표에서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상이 나왔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고 백신 접종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해결 속도가 빨라질수록 금리 인상 역시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 연준이 좀 더 일찍 금리를 내릴 것이야. 금리를 올릴 것이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같은 수준의 완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선반영하고 있으므로 너네 이미 줄여도 된다. 경제도 회복된 거 우리도 알고 있고 이제는 뭐 정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백만장자인 폴 튜터 존스 형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 트레이드에 올인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너네가 무시하는데 나는 인플레이션이 보이니까 나는 인플레이션에다가 풀로 땡길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연준도 테이퍼링 계획을 밝혀달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마감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 이맘때와 비슷해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달리고 고포주가 달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상승을 보였고 아마존, 애플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적 완화 축소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8월 전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금리가 좀 내달릴 수 있는 우리 성장주가 내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거를 배팅을 해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 거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최근 상승세가 좀 가팔랐던 데다가 실적 팽창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한 뭔가 좀 무거운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0.3% 상승을 하면서 7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꾸준히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 뭐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다가 국제유가 역시도 그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유가가 조금 중요해지는 이유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금 가격이 이제 186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900달러에서 꽤나 멀어진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일주일간 12%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뭐 다시 테슬라 결제 사용하게 뭐 허가를 한다. 요것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ETF 등으로 정규 자산 시장에 편입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금의 가격 혹은 알트코인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래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 자리를 조금은 대체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과 달러와 주식과 채권과 뭐 이런 사이에서 비트코인만 지금 편입돼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알트코인은 조금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비트코인과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 혹은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이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는 2.67% 상승하면서 1.5 위로 올라왔는데 뉴욕 연방주비제도 뉴욕 연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소비자들이 1년 후 인플레를 4%로 예상을 한다. 즉 말 그대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점점 우상향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4% 수준이란 소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작년부터 나왔죠. 말 그대로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뭐 2021년, 2022년도에 물가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한다, 뭐 3%, 4%, 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20년, 2019년과 평균치를 냈을 때 2%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 연준에서도 아니면 연은에서도 이런 것을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다라고 약간은 진폭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자, 이래서 1년 후에 인플레가 4% 정도 예상된다라는 소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한 8%씩 7%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안정화되어 가는 수준이고, 이제 내년에 4%면은 2023년에 뭐 3% 2%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매년 2% 전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은 1.5지만 한 2에서 한 2.5, 3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긴 해요.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과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큰 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이거를 뭐 채권 팔고 주식 사고 주식 팔고 채권 사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점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속도가 문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이 또다시 90.5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이거는 FOMC에 대한 눈치 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는데, 점도표라는 거는 언제쯤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오른다는 아니지만 그 예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천재들의 예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믿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얼마나 당겨지는지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혹은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방향성이 한두 달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은 눈치 보는 상황이 이제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7점 25, 1117원 수준이에요.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은 뭐 여전히 지난 10년, 20년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 지난 10년, 20년 평균은 1130원, 4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원화가 적당히 잘 주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재 시장이에요. 구리 가격이 상당히 조금 좀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0.3% 정도 빠졌는데 다른 금속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빠졌다라는 점, 거기다가 미국에서 곡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 요런 점은 최근에 나오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늘은 조금 꺼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원목은 오늘도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목의 하락세가 되게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 껴있던 조금의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품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좀 꺼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중앙은행의 경고에 따라서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중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금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자, 미국의 뭐 빅스 지수는 17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6.39네요. 거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캐나다 상승, 브라질 상승, 뭐 닥스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유로스톡스가 0.14% 수준으로 상승, 뭐 사우디아라비아 상승, 니케이나 뭐 어제 한국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하긴 했지만 대부분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마인드는 여전히 매수가 강하다라는 점, 이럴 때는 우리가 안 팔고 버티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성장주가 하루 올랐다고 너무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점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이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국제 정세입니다. 바이든을 만나는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장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송유관 관련돼 가지고 뭐 비트코인 추적도 했고, 관련돼 가지고 뭐 그 동네에 있는 이 러시아에 있는 형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미국 이제 언론들이 많이 공격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최근에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이쪽이나 아니면은 마제르바이잔 혹은 뭐 미얀마나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한 에르도안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요것에 대한 의견은 진전이 없었다. 뭐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터키와 미국 관계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밝혔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 시절 미국과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일부러 막 대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은 향후 러시아와의 뭔가 이런 정책 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정세에 있어가지고 흑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터키가 아무래도 흑해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 정세가 터키가 조금은 미국에 지금 좀 변화된 미국에 있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요게 러시아에 대해서 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이든이 G7회의에서 나토랑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간 김에 이제 볼일 다 보고 온다라는 건데 나토에서도 중국의 도전을 겨냥한다 이런 뭐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전 세계 다양한 집단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다라고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요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유출됐다라는 증거를 수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증거가 100피트 높이로 쌓여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기원조사 협력에 대해서 좀 촉구하고 있다. G7이. 그러니까 우한에서 너네가 지금 우한에서 무슨 실험을 했다.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 실험을 동참했던 뭐 프랑스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너네는 왜 지금 WHO랑 짜고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압박도 하고 있는 데다가 한 가지 더 터졌습니다. 중국의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이제 또 프랑스예요. 네, 중국과 함께 합작해서 원전을 설치한 프랑스에서부터 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야 너네 G7이 지금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단호히 반격을 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환구시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언론 매체입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혼자서 공격을 할 때보다는 표현이 완화된 상황이다라는 이런 그 좀 표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차별화하면서 이제 유럽이랑 경제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는 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버리더라도 유럽은 버리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중국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 요것을 좀 꾸준히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입장이냐 미국과 같은 입장이냐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금은 좀 세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한번 좀 강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가 뱀처럼 뒤에서 한번 쓱쓱 독을 뿜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과 영국에서 나쁜 소식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있는데 인도발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게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이렇게 침투를 하고 이렇게 전염을 시킨다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다르게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이게 혹시나 백신 무력화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비싼 상황에서 매도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점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런 소식은 나오긴 합니다. "누그러진 인플레 공포다. 그리고 성장주가 고개를 들 수 있냐?"라고 하면서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 거기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애들이 쭉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미국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가지야를 외쳐보자라는 얘기가 어그로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실적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고 다른 이벤트보다는 그냥 성장주라는 이유로 밈 같은 아니면 뭔가 대장주 같은 느낌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심한데 이거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장주 네이버 같은 기업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못 올랐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돈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데서 수익 실현하고 얘네들을 사서 얘네들이 올라가면 그거 뭐 잠깐 먹고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순환매로 순환매 하나로 조금 이렇게 사이클 하나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 고점 수준 혹은 5에서 10% 정도만 상승을 한다. 요 정도 가능성만 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IPO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고점 수준에서 뭔가 많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실적은 여전히 예상되었던 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 고점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두세 달? 길어봤자 4달 전입니다. 4달 만에 기업에 정말 혁신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걸 따져보시면은 그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혹시나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안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자 주요 공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하는 곳이 현대중공업 지주 KPX 홀딩스. 현대중공업 지주 주는구나. 우와. 네, 어쨌든 그다음에 KPS 케미칼,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효성 ITX도 줘요.
여기도 줄 수 있나? 그다음에는 LG U 플러스, 그다음에는 뭐 대교나 진양 폴리우레탄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보다 좀 더 많은 기업이 중간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FPSO, 말 그대로 이게 해상 플랜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해상 플랜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요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발주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기술력도 되게 좋은 상황이고 인수합병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도크 배정이 끝나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뭐 철 자재가 들어오고 다른 자재들이 발주가 나고 난 뒤에 실제로 조립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거제 부동산을 한번 보시면서 조선 경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동네에 방이 좀 줄어들고 그 동네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조선업 경기가 좋다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조선업 주가가 잘 간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SK렌터카입니다. 이제 제주도에 전기차 전용 단지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한 4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요것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미 제주도에는 전기차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또 꾸준히 추가로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친환경 전기 전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제주도에서도 이런 그 관련된 지원금을 잘 주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SK렌터카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SK렌터카가 이런 식으로 그 시설을 만들고 전용 단지를 만들면은 여기에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누가 함께 까는지를 공부해 보는 게 좀 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자재, 요런 뭐 우리 뭐 소재, 부품 요런 걸 납품하는 기업들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제주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차 인프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뭔가 핵심되는 기업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만기가 임박한 은행 대출이 눈덩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그 5대 은행이라고 부르죠.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들에서 지금 뭐 대출이 꽤나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 이자율, 말 그대로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원래 대출을 쓰고 있던 사람들도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를 좀 더 줄여야 된다. 혹은 내가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셧다운에 의한 생활비나 아니면 가게 운영비, 거기다가 B2까지 이어졌던 요런 그 대출 자금들이 조금은 돈맥 경화라고 부르죠. 돈이 흐름이 막힌다라는 건데, 요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를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 생각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금융권 규제가 한 번 더 좀 연장된다,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금융권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융권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조금은 우리가 수정, 아니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피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좀 사람 많은 곳에서 몸도 좀 움직이고 했더니 몸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이네요. 제가 원래 좀 사람 많은 데를 잘 못 가서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늦었는데 내일부터는 일찍 올리도록 하고요. 여전히 FOMC에 대한 이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FOMC는 목요일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목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요일까지는 노잼일 수 있고, 항상 이게 뭐 좋다 할 때 좀 빠질 수 있고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혹시나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현금 보유량은 항상 좀 넉넉하게 3-40%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